자, 일단은 우리 처음에 같이 보실 내용은 딥식이에요. 딥식. 딥식이라고도 하고, 그죠? 좀 애칭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얘가 이제 중국의 연구 기업이고요. 어, 사실은 이제 딥식이 이전, 그러니까 지금 R1이 이제 리저닝 모델이잖아요. R1이 최신 모델이고, 그 모델이 나오기 훨씬 전, 저 같은 경우는 딥식을 실제로 사용한 것이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오픈소스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던 회사고요. 실제로 성과도 잘 나왔고, 심지어는 이게 동양권이니까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나 또 리스폰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R1이 나오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이게 완전 글로벌 서비스로 출시까지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보안이나 이제 이런 여러 문제로 아예 딥식에 접속을 안 하게끔 다 차단을 하는 중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여기서 고민이 있는 거죠. 또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딥식이 그런 보안상의 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이제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 포함해서 이거를 서비스를 하는 딥식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웹에서 딥식 도메인을 타고 들어가는 서비스는 딥식 웹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딥식 서버가 이제 호스팅 되어 있고 그 호스팅된 서버에 이를테면은 우리가 그 웹 인터페이스 또는 API 인터페이스를 써서 이 딥식 모델을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모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웹 환경이나 API 환경이 저희가 요청하고 응답을 받는 모든 내용들을 감시하거나 수집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을 사용하시는 이 모델 순수한 이 모델 자체는 그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가 아예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 그거를 서비스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진 딥식이라는 모델을 그렇다면 사용한다면 이거를 그렇게 퍼블릭한 웹 서비스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우리의 환경 내로 요거를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이런 고품질의 모델을 리스크 없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프라이빗 AI 서버라고 하는 게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딥식 모델들은요, 뭐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이 이전에도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 정리된 거 이전에도 있는데 예전에 좀 유행했던 게 저 코더라고 붙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오픈소스 AI 모델들은 베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레퍼런스 가능한 모델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쉬운 게 뭐 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해서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레퍼런스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트윅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트윅을 어떤 트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델의 상세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딥식 같은 경우는 어, 좀 우세했던 게 코딩 쪽이었어요, 사실은. 음. 이번에 이제 나온 거 이전에도 이 딥식 코더라고 하는 게 나올 때 저 코더 부분이 좀 다른 그 오픈소스 모델보다는 좀 많이 뛰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활용을 했고 그래서 딥식 코더라고 하는 게 나와서 많이 사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크게 이제 발전을 한 게 딥식 V3 모델이에요. 요 모델이고 여기 보시면 이 각 모델은요 매개 변수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요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요 AI 뇌를 만들 때 뇌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때려 넣죠. LLM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수많은 데이터들을 때려 넣을 때 내가 어떻게든 기억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하거든요. 주로는 이제 웨이트 값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하는데
이 매개변수라고 하는 거는 그 웨이트 값을 몇 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저 B가 이제 빌리언인데 지금 1빌리언에 33빌리언이라고 하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뇌 용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잘 트릭을 한 모델인 거고 V3 정도 오면은 670빌리언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매개 변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뇌가 크니까 저장된 내용이 더 많고 저장된 내용이 더 많다는 얘기는 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으니 생성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모델의 어떤 절대적인 성능을 판단할 때 매개 변수의 크기는 즉 이제 뇌의 크기는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돼요. 얘가 얼마나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흔적이라도 다 기억을 하고 있느냐. 뇌가 작으면 당연히 놓치겠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러면 뭔가 예를 들어서 코딩 예제를 만들 때도 내가 알고 있는 거 위주로 내놓는다든지 실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매개변수가 큰 모델이 더 성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같은 매개변수를 갖는다 하더라도 성능이 사실은 천차만별이고요. 또 특화되는 부분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제 요 V3로 오면서 요 MOA 아키텍처라고 해서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670빌리언이라면 뇌가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제가 저 671빌리언이라는 큰 뇌에다가 지리를 던지면 저 매개변수를 다 통과해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느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원을 많이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MOA 아키텍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 큰 뇌가 있는데 저 안에는 작은 두뇌들이 몇 개 더 있는 거예요. 저 670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 나눠서 조그마한 뇌들을 가지고 있다가 사용자가 질의를 했을 때 그 질의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뇌한테 보내요. 그러면 전체는 600빌리언이지만 그 중에 실제 활성화되는 매개변수가 작겠죠. 그래서 더 빨라요. 그리고 특화되어 있는 뇌에게 항상 요청을 하니까 더 품질이 좋겠죠. 그래서 상당히 성능이 좋다. 그러다가 이제 R1이 나오면서 이게 리저닝 모델인데 이게 이제 고급 추론 능력을 가지게 됐다. 이제 이런 정도로 개요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V3랑 R1의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적이랑 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V3 같은 경우는 그냥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LLM이다. 일반적인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R1의 경우에는 심층 추론이나 복잡한 문제 해결에 특화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리즈닝이 들어가는 모델은 자기가 생각하는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리스폰스 타임이 길겠죠. 길고 자원을 더 많이 먹고 뭐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V3랑 R1의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노래 가사를 써줘 라고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R1은 사실은 그걸 잘 못해요. 노래 가사를 써줘라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노래 가사가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뭔가 깊게 생각은 하겠죠. 하지만 그게 크게 의미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창의적인 일이나 일반적인 글을 쓸 때는 V3가 더 좋아요. 네. 이거는 챗GPT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R1의 경우에는 뭔가 정답이 있거나 코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획 같은 걸 한다거나 그런 건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모델을 좀 달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차이는 결국은 추론 모델이냐 일반 모델이냐. 사실 이제 요즘에 좀 핫한 모델은 추론 모델이긴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업무들이요. 음, 좀 재밌는 게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LLM 모델을 사용할 때 흔히 발생하는 패턴이 있어요. 무슨 패턴이냐면 일을 구체적으로 안 주는 거야. 그냥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던져. 그럼 알아서 하겠죠. 근데 잘 안 못해.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가 이걸 프롬프트라고 하잖아요. 프롬프트를 막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의도에 맞춰서 이제 답변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시는데 일반 모델은요. 사실은 그냥 뇌를 거치긴 하지만 그냥 바로 말부터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는 좀 생각을 하고 좀 얘기해. 약간 이런 모델이겠죠. 그래서 저 일반 모델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 프롬프팅을 하기가 용이해. 금방금방 다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추론 모델의 경우에는요. 제가 단순한 얘기를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제 의도를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답변을 유추해야 되는지까지 고민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추론 모델이 우리가 그냥 막 쓰기에는 훨씬 좋겠죠. 네. 그래서 요즘 더 핫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챗GPT 같은 경우는 O3 같은 게 많이 유행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은 프롬프트를 디테일하게 쓰고 싶어 하지 않아. 그냥 적당히 쓰면 내 의도 알아서 파악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 약간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인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시크 R1이 나오면서 R1이 이제 그런 리즈닝이 가능한 추론 모델이고 추론은 어떤 능력이 좀 강화됐고 학습할 때도 강화 학습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써요. 그래서 굉장히 그 적중률이 좀 높게 답변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성능도 좋고 아키텍처도 효율적이다. 이런 게 이제 좀 특장점이고요. 문제는 자 제가 뭐 좋은 얘기는 많이 했죠. 근데 자 딥식 R1이 있는데 이 R1을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걸 잘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오픈 소스 모델을 내가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다고 하시면 그거를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매개 변수를 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의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의 두뇌를 커버할 수 있느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R1은 671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얼마나 큰지는 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매개변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R1을 여러분들이 그냥 업로드를 해서 쓰시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드웨어를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딥시크 R1의 오픈 소스를 일반 여러분들도 구동하실 수 있도록 여러 베리에이션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걸 우리가 증류 모델이라 하고요. 증류 모델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작은 매개 변수를 갖는 모델에 딥시크 R1이 이를테면은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 나처럼 해봐. 얘가 스승이고 얘가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1.5 빌리언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두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딥식 R1이 하는 짓을 어느 정도 따라 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와 기반하는 모델의 차이에 따라서 이 딥시크 R1을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뭔가 현재 환경에 타협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5B, 7B, 8B, 14B, 32B, 70B까지 나와 있고요. 특징들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런 수학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증류의 매개변수가 클수록 좀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상당히 좋게 쓰시려면 70B 모델까지도 있지만 자 이런 매개변수가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